여러분, 만약 한겨울에 난방비가 한 달에 350만 원이 나온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것도 난방을 충분히 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유럽의 어떤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요한슨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최신식 아파트에 입주하며 행복한 나날을 꿈꿨지만 첫 번째 난방비 고지서를 받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해결책은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죠. 그것은 바로 한국식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스웨덴의 한겨울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버린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 사는 마르쿠스 요한슨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아빠죠. 저희 가족은 최근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닙니다. 한국식 아파트를 모델로 설계된 최신 주거 공간이었죠. 이사를 고민하던 시점에서 저는 이미 기존 스웨덴 아파트에 불만이 많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겨울이었죠. 스웨덴의 겨울은 해가 짧고 혹독하게 춥습니다. 집 안에서조차 두꺼운 양말을 신고 이불을 겹겹이 덮어야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기존 집도 넓었지만 구조가 효율적이지 않았어요. 주방과 거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 가족 간 소통이 어렵고 벽난로와 라디에이터가 있어도 공기가 건조하고 발밑은 늘 차가웠죠. 그러던 중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서 한국식 주거 스타일을 적용한 주택이 분양된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한국식 아파트,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설명을 들을수록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거실과 주방이 개방형으로 이어져 있어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합니다. 바닥 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집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 실용적인 동선이 고려된 내부 구조입니다. 이 설명을 듣자마자 아내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특히 바닥 난방이라는 부분이 가장 강렬했어요. 스웨덴에서는 바닥 난방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라디에이터나 벽난로를 사용하죠. 그래서 공기는 따뜻해도 바닥이 차갑고 난방을 꺼두면 금방 추워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식 바닥 난방이라니 마치 마법 같았어요.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국 건축 스타일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 문화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이를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한국에 다녀온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하나같이 한국 아파트는 진짜 따뜻하고 편리해라고 극찬하는 거예요. 이사를 결정한 후 저희 가족은 기대에 부풀었어요. 새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첫인상부터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 집이라면 겨울이 두렵지 않겠지. 이사한 첫날 밤, 저희 가족은 따뜻한 바닥에서 편안함을 만끽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은 거실 바닥에 배를 깔고 그림을 그리고 저는 맨발로 돌아다니며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스웨덴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지금껏 난방을 해도 늘 발이 차가웠고 침대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추위를 견뎌야 했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이 사라졌어요. 따뜻한 바닥 덕분에 실내 온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었고 라디에이터처럼 공기가 건조해지지도 않았어요. 특히 방마다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점도 신기했어요. 기존 라디에이터는 집 전체의 온도를 한꺼번에 조절해야 해서 불편했는데 이 시스템은 각 방마다 최적의 온도를 맞출 수 있었죠. 이제야 진짜 편안한 집에 온 것 같아. 그렇게 한국식 아파트에서의 첫 겨울을 맞이하며 저희 가족은 따뜻한 일상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놀라 뒤집어질 뻔하게 되는 우편을 하나 받게 됩니다. 바로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게 되었는데요.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방비 350만 원. 뭐야? 이게 말이 돼? 이전 집에서 지불하던 난방비보다 2배 이상 비쌌어요. 우리는 한국식 바닥 난방 덕분에 에너지가 절약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된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즉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문의했어요. 그러자 담당자가 말했어요. 스웨덴의 중앙난방 시스템과 달리 이 아파트는 개별 난방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이에요. 스웨덴에서는 대부분 중앙난방 시스템을 사용해 아파트 단지 전체의 난방비를 나눠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개별 난방이라 저희 집이 사용한 만큼의 요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난방을 계속 가동하셨나요? 네. 한국식 바닥 난방이니까 24시간 유지해야 효과적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이 아파트는 한국식 구조이긴 해도 스웨덴의 난방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보일러 효율이 한국보다 떨어져서 장시간 가동하면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아파트 구조는 한국식이었지만 난방 시스템 자체는 한국의 첨단 보일러가 아니라 기존 스웨덴식 보일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한국식 난방 방식에 맞춰져 있지 않은 보일러를 무리하게 가동하면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 것이었죠. 이럴 수가. 저는 당황했어요. 이제 막 이사 온 집인데 매달 이렇게 어마어마한 난방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따뜻한 겨울을 기대하며 들어온 이 집이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러다간 겨울이 끝날 때쯤 우리 생활비가 바닥날지도 몰라요. 아이들은 따뜻한 집이 너무 좋다며 신나 있었지만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따뜻함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이 난방비를 감당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이사를 온 마당에 옛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던 저와 아내는 난방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집 안에서도 최대한 따뜻한 옷을 입기로 했어요. 두꺼운 니트와 기모 바지를 챙겨 입고 양말을 겹겹이 신었으며 실내에서도 후리스나 패딩 조끼를 입고 다녔어요. 아이들에게도 반팔이나 얇은 옷은 절대 입지 못하게 했어요.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발이 시려도 온몸을 감싸는 옷 덕분에 어느 정도 추위를 견딜 수 있었죠. 하지만 점점 불편함이 커졌어요. 아빠, 너무 답답해요. 아이들은 실내에서 두껍게 껴입고 생활하는 걸 힘들어했어요. 뛰어놀다가 금방 땀에 젖어버리기도 했고 잠잘 때도 불편해 보였어요. 아내도 요리를 할 때 너무 덥다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저 또한 출근하기 전까지 집 안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게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이 방법으로는 장기적인 해결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전기 히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난방을 줄이고 대신 전기 히터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 비용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실과 아이들 방에 작은 전기 히터를 하나씩 두고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따뜻한 바람이 나오면서 온도가 빠르게 올라갔고 몸도 금방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몇 시간 지나자 공기가 심하게 건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목이 따끔거리고 피부도 금방 건조해져서 가려운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는 가습기를 함께 틀어야 할 것 같다고 했지만 가습기를 사용하자 전기 사용량이 더욱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한 달 뒤 전기세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난방비를 아끼려던 것이 오히려 전기세 폭탄으로 돌아왔어요. 전기세가 평소에 2배 이상이 나왔던 거예요. 이건 아니야. 난방비 줄이려다 전기세로 다 나가겠어. 결국 전기 히터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어요. 남은 최후의 선택지는 무작정 난방 시간을 줄이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난방을 하루 종일 가동하는 대신 저녁에만 가동하기로 했어요. 낮에는 최대한 난방을 끄고 취침 전에도 난방을 꺼서 에너지를 절약해 보기로 했어요. 온 가족이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버텨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자 실내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어요. 따뜻했던 바닥이 금방 식어가고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침대 속으로 들어가도 이불 속이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웅크린 채 잠을 청했고 저는 불편한 자세로 계속 뒤척였어요. 아빠, 손이 시려워요. 코도 너무 차가워. 새벽이 되자 방 안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겨울철 스웨덴의 밤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 냉기가 실내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자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마르쿠스, 애들이 밤새 기침했어. 열도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은 감기에 걸려 있었어요. 낮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자다 보니 면역력이 약해진 거였어요. 나중에는 저와 아내까지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온 가족이 감기와 독감을 동시에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난방비를 줄이려고 애썼지만 결국 건강을 해치고 말았어요. 따뜻한 집을 기대하며 이사 온 건데 오히려 더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었어요. 난방비를 감수하더라도 건강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매달 350만 원을 내면서 생활할 수도 없었어요. 이제 정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막막했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서 난방비 절약 방법에 대해 물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스웨덴의 난방비 절약 방법은 대부분 이미 우리가 시도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옆집에 사는 요아킴을 만났어요.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마르쿠스, 너도 그 난방비 폭탄 맞았지? 어떻게 알았어? 이 아파트 처음 들어오면 다들 한 번씩 당하는 일이거든.
나도 작년에 엄청 고생했어. 요아킴은 저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한국식 보일러를 설치한 후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한국식 보일러? 그게 뭐야? 이 아파트 구조는 한국식이지만 보일러는 여전히 스웨덴식이라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한국 보일러로 바꾸면 에너지 소비량이 확 줄어. 요아킴의 말을 듣자 저는 한 가지 희망이 보였어요. 도대체 한국 보일러가 뭐가 그렇게 좋은데? 우리 집에 한번 와서 체험해봐. 그러면 바로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요아킴의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의 집은 마치 한국에 온 것처럼 따뜻하고 쾌적했어요. 바닥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했고 공기가 후끈거리거나 건조하지 않았어요. 너네 집은 난방 온도를 몇 도로 맞춰놨어? 21도에서 22도 정도야. 하지만 체감 온도는 훨씬 따뜻해. 저는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난방비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줄어든다면 한국식 보일러 설치, 비용이 아무리 비싸도 몇 달 안에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체 이 보일러가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따뜻한 거야? 요아킴은 테이블에 앉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스웨덴식 보일러는 라디에이터를 통해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야. 하지만 한국식 보일러는 물이 직접 바닥을 순환하면서 열을 전달하지. 그래서 바닥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지는 거야. 그리고 보일러 자체도 고효율이라 적은 연료로도 오래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지. 그러면 난방을 계속 틀어놔도 전처럼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맞아. 난방비가 반 이상 줄었어. 처음엔 나도 의심했는데 고지서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한국식 보일러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바닥 난방이 일반적인 데다 보일러 기술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 효율이 뛰어나서 유럽에서도 한국 보일러를 도입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이거야. 이걸 우리 집에도 설치하면 돼. 흥분한 저는 아내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생각보다 신중한 반응이었어요. 보일러를 교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려? 보통 몇 주 걸린대. 하지만 그 후에는 난방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야. 그럼 비용은? 설치비가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보일러 가격이 30만 500만 원이고 배관 공사까지 하면 총 700만 원 정도 들 수도 있대. 하지만 지금처럼 350만 원씩 내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몇 달이면 설치 비용도 회수할 수 있어. 아내는 여전히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당장 7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지출하는 게 부담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매달 350만 원씩 내면서 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업체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봐야지. 우리 아파트에도 이미 몇 가구는 한국식 보일러로 교체했다니까 가능할 거야. 저는 바로 한국 보일러를 설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후기가 꽤 많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엔 가격이 부담됐지만 설치 후 만족도가 엄청나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먼저 한국식 보일러를 설치하려면 기존 배관을 교체해야 했어요. 우리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한국식 난방 구조를 갖추고 있었지만 보일러는 스웨덴식이라 배관 연결 방식이 달랐어요. 설치하려면 벽을 일부 뜯어내야 합니다. 바닥 난방 배관을 보일러와 연결하는 추가 공사가 필요해요. 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예상보다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공사 기간도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었어요. 완전히 설치하려면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럼 그동안 난방은 어떻게 해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난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부 공간을 먼저 시공하고 부분적으로 가동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잠시 고민이 됐어요. 이미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고 우리 가족은 지금 당장 따뜻한 집에서 지내야 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스웨덴식 보일러를 사용하면 난방비 부담이 계속될 게 뻔했어요. 그렇지만 지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설치 진행해 주세요. 아내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월급이 다 난방비로 사라질 판이니까 빨리 바꿔야겠네.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직수입한 최신 보일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어요. 업체와 계약을 마친 뒤 공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비효율적인 스웨덴식 난방과 이별하고 한국식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존 난방 배관과의 호환성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한국식 바닥 난방 구조를 따르긴 했지만 배관 자체는
스웨덴의 표준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기존 배관은 상대적으로 좁고 얇아서 한국 보일러의 온수 순환 방식과 완전히 맞지 않았어요. 배관을 전부 교체해야 합니다. 업체 관계자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전부 교체해야 한다고요? 기존 배관을 그냥 연결하는 건 어렵나요? 배관 크기가 달라서 그대로 연결하면 순환 효율이 떨어집니다.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난방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어요.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면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더 늘어날 게 뻔했어요. 업체 측에서는 최소 1주 이상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배관까지 전부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마음먹은 이상 반쪽짜리 해결책을 선택할 순 없었어요. 그럼 배관 공사까지 진행해 주세요. 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닥을 뜯어내면서 예상보다 많은 추가 작업이 필요해졌어요. 일부 구간에서는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보완 공사가 필요했고, 기존 배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심하게 날렸어요. 거실과 방 한쪽이 공사장처럼 변해버렸고 집안 곳곳에 비닐 덮개를 씌워야 했어요. 아이들은 공사 소음 때문에 낮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저와 아내도 집 안에서 머무르는 게 점점 불편해졌어요. 공사 일정이 길어질수록 우리 가족의 인내심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가지 문제가 더 터졌어요. 보일러가 배송되기로 한 날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배송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한국에서 출고가 지연됐어요. 뭐라고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미 공사는 시작되었고 배관도 다 철거된 상태인데 보일러가 도착하지 않는다면 난방을 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언제 도착하죠?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거 잘하는 선택이 맞긴 한 걸까? 우리 가족은 보일러가 도착할 때까지 난방이 거의 불가능한 집에서 버텨야 했어요. 가장 추운 겨울 한복판에서 다시 두꺼운 옷을 껴입고 이불을 덮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기존 난방을 계속 쓰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보일러가 설치되더라도 기대만큼 효과가 없으면 어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버티기로 했어요. 보일러가 도착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요. 기다림은 길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보일러 배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우리는 며칠 동안 난방이 없는 상태로 지내야 했어요. 낮에는 최대한 따뜻한 옷을 껴입고 전기 히터로 버텼지만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히 내려갔어요. 아이들은 침낭을 덮고 자야 했고 저와 아내도 거실에 전기 담요를 깔아놓고 웅크린 채 잠을 청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한국에서 보일러가 도착했습니다. 기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설치를 시작했고 배관 연결부터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이 하루 종일 걸렸어요. 저녁이 다 되어서야 작업이 마무리되었어요. 자, 이제 보일러를 가동해 보겠습니다. 업체 관계자가 버튼을 누르자 보일러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분 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더니 금세 온기가 온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발끝에서부터 전해지는 기분 좋은 따뜻함은 기존 라디에이터 난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실뿐만 아니라 방 안 구석구석까지 균일하게 온도가 올라갔고 공기는 전혀 건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이 한순간에 녹는 듯 했어요. 와, 이게 진짜 따뜻한 집이지. 아내가 감탄하며 맨발로 거실을 걸어 다녔어요. 아이들도 신이 나서 장난감들을 들고 바닥에 앉아 놀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닥이 차가워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었을 텐데 이제는 마치 온돌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진짜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난방비 고지서가 도착한 거예요.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이번 달 난방비 170만 원. 이거 맞아? 저는 고지서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 난방비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게 맞았어요. 이거 정말 효과 있는 거였네. 아내도 기뻐하며 고지서를 들여다봤어요. 기존 난방비의 절반 수준인데도 집안 온도는 훨씬 따뜻하고 쾌적했어요. 이제는 난방을 오래 켜놓아도 부담이 없었어요. 매달 350만 원씩 내야 했던 시절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바닥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았고 우리는 두꺼운 옷을 입지 않아도 집 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매달 난방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우리는 이 경험을 이웃들에게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우리 집에 와서 따뜻한 바닥을 직접 체험해 보더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신기한데? 우리도 바꿔볼까? 이제는 한겨울에도 양말을 벗고 맨발로 지낼 수 있어요. 아이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뛰어놀고 우리는 부담 없는 난방비 속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의 난방 기술 덕분이었습니다.